홍등 김홍걸 강사. 이 영화는 4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 18회 LAB 평가 협회상 촬영상, 27회 전미피 평가 협회상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 46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13회 런던 피평가 협회상 외국어 영화상 등을 수상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1920년대 중국의 배경입니다. 주인공 송년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을 그만두고 시집을 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어머니는 계모였는데 빨리 시집을 보내려고 하면서 누구에게 가겠냐고 묻습니다. 저에게 선택할 권한이 있나요? 매번 부자에게 시집 가라고 하셨잖아요. 부자에게 시집 가려면 첩으로 가야 한다. 첩이 되겠어요. 그게 여자의 운명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송년은 진대감의 넷째 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감댁으로 들어가는 날 가마를 보냈지만 송년은 가마를 타지 않고 혼자 가방을 들고 걸어서 갑니다. 대궐 같은 집에 도착하자 진백순이라는 영감이 자신이 이곳의 집사라고 하면서 송년이 거처할 집으로 안내해 줍니다. 집 입구에 앉아있던 여자 아이하이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쉽게 말해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방안과 집 주변에 빨간 등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한 노파가 여자 하인들과 오더니 발을 씻겨주고 발 두드리는 기구로 발 마사지도 해줍니다. 발 두드리는 소리가 상쾌하면서도 요란합니다. 그리곤 저녁이 되자 대감이 들어와서 함께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셋째 부인이 아프다고 하면서 빨리 와보라는 겁니다. 대감은 내일 가겠다고 말했으나 하녀들이 자꾸 재촉을 하는 바람에 결국 셋째 부인에게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혼자 아침에 일어나 집사의 안내로 다른 부인들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첫째 부인은 나이가 많아 어머니 뻘쯤 돼 보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는 말만 하고 내보냅니다. 둘째 부인은 아주 살갑게 대하면서 편하게 잘해줍니다. 차도 대접하면서 같이 잘 지내보자며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발 마사지가 어땠냐고 물어봅니다. 형님도 매일 받으시냐고 물어보자 그건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감이 머무는 후원에만 해주고 홍등도 그렇게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반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인은 가수 출신인데 성격이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어젯밤에도 대감을 아프다며 자기 처소로 부른 것도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며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나이 많은 하인이 연하라는 어린 하녀를 데리고 와서 인사도 시킵니다. 하지만 연하의 얼굴에 뭔가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대감마님이 자신을 좋아해서 자기도 곧 대감의 부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째 부인이 자기 자리를 뺏어갔다는 느낌이 들어서 퉁명스럽게 대한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송년은 진대감 집에서 넷째 부인으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녁마다 대감을 자기 처소로 모시기 위한 알력이 시작됩니다. 홍등이 자주 켜져야 집안에서 입김도 세지고 발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식사 반찬도 자신이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요. 부인들은 집에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늘 어떻게 하면 내 방에 홍등이 켜지게 할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을 계속 보내다 보니 송년은 자신의 존재가 한낱 대감의 놀이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얼마나 편하냐? 뭘 먹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그저 한 남자의 놀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서글플까요? 그것도 대학을 다니면서 그를 알고 깨우침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안에만 있기 심심했던 송년은 대궐 같은 집 옥상으로 올라가 집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물 한쪽 끝에 옥탑방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으나 굵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셋째 부인이 송년에게 마작을 하자며 자기 처소로 부릅니다. 거기에는 대감의 주치의 의사와 다른 남자가 있고 4명이서 함께 마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송년은 셋째 부인과 의사가 특별한 관계라는 걸 눈치챕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 이후로 셋째가 경극의 가수 출신이라 노래를 자주 부를 때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피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하녀 연하를 족칩니다. 연하는 절대 안 가져갔다고 말하자 그녀가 기거하는 방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방 안에 홍등이 가득한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홍등을 밝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름 송년이라고 새겨진 인형 위에 바늘이 가득 꽂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밤새 저주를 한 것이겠죠. 어이가 없어진 송년은 하녀를 벌주려고 하는데 하녀가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송년은 용서를 해주겠다며 그런데 누가 시켜서 저주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녀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송년이라는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분명 뒤에서 사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안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셋째 부인이 그렇게 사주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둘째 부인이 사주를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상냥하고 부드럽게 잘해주면서 속으로는 넷째를 저주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도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성격에 맞게 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비난 멸시 저주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셋째 부인이나 하녀 연하처럼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드러낼 때 야단을 치거나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그러다 송년은 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대감은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그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홍등이 켜지고 따닥따닥하는 발 마사지가 시작되면서 대감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녀 연하가 송년의 속옷에 피가 묻은 걸 발견하고 그걸 둘째 부인에게 알려줍니다. 임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둘째 부인은 대감에게 의사를 불러 진찰을 해보게 하고 의사가 와서 진찰 결과 과연 임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대감은 크게 화를 내고 그녀 집 앞에 있는 홍등의 검은 색 보자기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이제 절대 이 방에 안 오겠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자 송년은 자신을 그렇게 모함한 하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인들과 하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녀의 방에 가득한 홍등을 밖으로 꺼내면서 법도에 따라 그녀에게 벌을 주라고 첫째 부인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부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홍등을 다 불태우고 그 앞에 꿇어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눈이 많이 내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벌 받고 있을 때 마님에게 잘못을 빌면 마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 빨리 가서 용서를 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인 연하는 끝까지 용서를 빌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 꿇어앉아 있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넷째 송년은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죄책감이 느껴졌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후 송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축하해주지도 않자 혼자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술이 과하게 취하게 되었고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셋째 부인의 외도 사실이었습니다. 셋째는 의사와 잘도 놀아나는데 나는 뭐냐는 푸념이지요. 이 말을 들은 둘째 부인은 옳다구나 하고 이 사실을 당장 대감에게 알렸습니다. 대감은 셋째를 찾았지만 집에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을 풀어 셋째의 행방을 찾아보자 그녀는 그날도 의사와 함께 여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하인들에게 체포되어 들어왔고 바로 집 옥상 끝에 열쇠로 잠겨있던 옥탑방 같은 곳으로 끌려가 목매달아 죽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옥상까지 몰래 따라가며 지켜본 송년은 미쳐버렸습니다. 대감에게 살인자라며 대들기도 하며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감의 집에는 이제 아주 어린 5번째 부인이 또 오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1920년 당시 여자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중국 문화와 풍습 등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 저렇게 하면 진짜 시원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봄이 오지 않는 저택에서 마이너스 홍등 영화 아트 인사이트. 장이모 감독의 영화를 비평하는 데에 있어 홍등은 중요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은 장이모 감독의 주제의식과 스타일을 압축해 놓은 대표작이다. 홍등은 시각적인 화려함에 눈을 사로잡힌다. 진어른댁 저택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건이 발생한다. 저택 밖 상황은 다루지 않는다. 한정된 장소는 주인공 송년 공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송년은 집안 사정과 계모의 강요에 의해 대학을 중퇴하고 진어른댁 4번째 첩으로 들어가게 된다. 벗어날 수 없는 저택 안에서 전과는 다른 생활에 초반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점차 저택 안의 세상이 자신이 보는 세상의 전부가 된다. 그곳에는 매일 밤 홍등이 켜진다.
홍등이 자신이 머무는 처소에 켜지기 위해서는 진 어른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홍등이 켜지면 집안에서 대우가 달라진다. 그 달콤함을 맛본 송년은 진 어른의 총애를 받기 위해 아양을 떨며 4명의 부인은 서로 경계하며 살아간다. 카메라의 움직임은 수평과 수직으로 이동하며 남성이 중심된 가부장 사회를 보여준다. 부인들끼리는 서로 왕래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진 어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서서히 주인공의 인격을 망가뜨린다. 홍등을 킨다는 건 홍등은 컷을 나누기보다는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영화를 설명한다. 격렬한 카메라 무빙은 없고 미끄러지듯 상하좌우 수직으로만 움직인다. 이는 저택의 폐쇄성 견고함을 보여준다. 사물과 인간을 일직선 위에 배치하여 원근감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인간은 저택의 벽과 기둥에 포위되어 보인다. 마치 우리 안에 가둬놓은 것처럼 말이다. 그 외에도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저택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암시한다. 가부장 사회. 이 영화에서 4명의 부인에게 홍등을 하사하는 인물인 진 어른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을 파악하기 위해선 얼굴, 즉 눈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의도적으로 진 어른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진 어른은 단지 가부장 사회의 이념으로 대상화되고 그 자리에 놓인 남성이라면 어떤 인물이든 진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질서와 권력, 위험을 대변하는 상징인 진 어른은 사실 홍등에서 중요 인물은 아니다. 그가 있든 없든 하인들은 정해진 일을 한다. 4명의 부인은 홍등을 달기 위해 모략과 질투를 할 것이다. 즉 진 어른은 가부장 사회의 남성 모두 지칭한다. 폐쇄적인 사회는 대학에 갈 정도로 똑똑하고 순수했던 송년을 망가뜨린다. 지시된 것, 정해진 것만 욕망하는 기계로 변하며 주어진 것 이외의 가능성을 창출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송년의 하녀 연하가 홍등을 훔쳐 제 방에 달고 그 등이 새빨간 빛으로 방을 물들이는 장면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그러진 욕망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오로지 붉은색의 욕망으로 물들어진 공간에서 남성에게 모든 추도권과 목표, 의식을 넘긴 연하는 무섭기도 하지만 안쓰럽고 측은함이 느껴진다. 봄이 오지 않는 저택. 영화 속 계절의 변화를 주목해보면 여름은 송년이 시집을 가서 진 어른 가문의 관습을 경험하는 계절이다. 홍등으로 상징되는 권력을 맛보고 다른 부인들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가을은 송년이 진 어른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자 말도 안 되는 관습에 저항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른 부인과 관계가 깊어지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계절이다. 겨울은 송년이 본격적으로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집착하는 시기이다. 자신에 의해 연하가 죽고 셋째 부인의 외도가 발설돼 셋째 부인 또한 죽음을 맞이함에 따라 송년 스스로가 미치게 되는 계절이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찾아오고 5번째 부인이 시집을 온다. 영화에서 봄은 오지 않는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관습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국의 가부장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홍등은 매일 밤 켜질 것이다. 저택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고 송년은 광인이 되었다. 그러나 저택에는 5째 부인이 시집을 온다. 미쳐있는 송년의 모습을 보며 5번째 부인은 누구냐고 묻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관습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날 것이고 미쳐갈 것이다. 저택 한가운데를 이리저리 서성이는 송년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한 저택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사람이 죽든 미쳐가도 없어지지 않는다. 왕래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취적인 인물이 서서히 홍등으로 표현된 권력에 취해 변해가는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이다. 특히 중국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기에 더 의미가 깊다. 누구나 그곳에선 송년, 진어른, 3명의 부인, 연하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이데올로기는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